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BJ 철구 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남겼지만 지금 BJ 철구씨가 본인을 향해 홍록기씨를 닮았다고 하자 고 박지선씨를 언급하면서 외모 비하 논란이 터졌죠. 이에 박지선씨가 아니라 박미선씨라고 수습하려다가 박미선씨 인스타그램에 박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뇌가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홍록기씨 또한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다루냐면 요즘 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니면서 BJ 철구씨가 프로게이머 출신이었다고 말하면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오늘날 학생들한텐 아프리카 대통령으로 친숙하기 때문인데, 더 놀라운 건 프로게이머 시절만 하더라도 전혀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 잔악괴라는 호칭이 왜 생겨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인데요.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 비하, 5.18 폭동, 3.1안, 김길태 세레머니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해서 제가 예전에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댓글로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로 글을 실드치던 이들은 논란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가 망해가는 e스포츠 시장을 살려놨는데 너는 무슨 기여를 했냐? 라는 반응이었고요. 그가 e스포츠를 알렸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식에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논란도 전략이라는 얘기를 얼핏 듣긴 했지만 이건 선을 한참 넘은 거라 생각했고요. 그럼에도 그는 청년, 청소년들한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건드린 대가로 엄청난 비난 댓글에 시달려야만 했는데 심지어 그게 벌써 4, 5년 전 이야기죠. 그때부터 이런 BJ들이 사회 순기능도 하겠지만 심각한 일도 많이 발생하겠다 싶었는데 저는 자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고정 시청자들은 묶어두고 유입 시청자들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그런 자극적 언행들로 실제로 아는 BJ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적도 많이 봤고요. 저렇게 BJ 간의 경쟁 구도를 형성해서 이를 통한 막대한 부까지 창출하는 현실을 바로 옆에서 저는 수년간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만히 방치해두면 알아서 해결된다라는 주장에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돈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끊을까요? 심지어 이걸 보는 사람들도 나도 한 번쯤 여기 뛰어보고 싶다, 이런 충동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젊은 시절의 일탈, 사회적 큰 영향 없다, 관심 주지 마라, 이런 반응들이 다수였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다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비슷한 입장입니다. 나이 들면 알아서 바뀐다, 저런 방송은 어차피 보는 사람들만 본다, 관심 안 주는 게 상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공개적으로 그런 걸 본다고 자랑하지 않거나 이들의 모든 주장을 옹호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라도 왜곡된 사실을 진실처럼 믿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런 사람들의 탄생과 우상화를 지켜보던 청소년들이 제2, 제3의 아프리카 대통령을 꿈꾸며 더 자극적이고 더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며 주목을 끌고 돈을 벌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역이기에 당연히 정부 규제로는 한계가 있고 저 또한 규제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1인 미디어 시장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특히 일베 같은 커뮤니티와 유튜버, BJ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환경에 대한 이해, 이러한 지형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특히 오늘날 같은 취업난 시대에 청년, 청소년들에게 BJ들의 막대한 수익이 이들의 욕망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등을 이해해야 하고요. 여러 이유로 해결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과몰입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BJ 철구의 영향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여태까지 수만 명이 시청하는 생방송에서 해온 이야기들을 쭉 보시길 바랍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부모님, 선생님의 말씀은 그저 지겨운 잔소리에 불과하고요. 최근 제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과 연대하고 그런 꿈을 가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절대 저 혼자만의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다양한 아이디어,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단순히 정치권 내에서의 이슈만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큰 오산입니다. 일베 및 그런 비슷한 사상들, 5.18 폭동, 여성 혐오,
민주진영 혐오 이런 게 뿌리 깊게 박힌 채 심지어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의식을 가진 채 자라는 오늘날 사회에서 어떻게 이게 알아서 자정작용으로 변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유튜브의 알고리즘 특성상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거에 너무 편리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걸 당위성만으로 해결하냐는 제 문제 제기가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지만 너무 쉽게 이 상황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최근 수능시험 20번 문제 가지고 또 핫한 반응이 이어졌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처음에 떡밥을 물었습니다. 수능 문제로 정권 홍보?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일부를 소개했다고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박제를 했는데요. 이에 윤희숙 의원이 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직접 남긴 건데 이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윤희숙 의원을 제대로 지적하기도 했죠. 이게 무슨 공산당 선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해당 지문은 노태우 대통령이 92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 연설에서 가져온 거라고 뼈를 때렸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연두 기자회견을 읽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이고요. 저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어느 순간 조용히 제목과 이렇게 내용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바꿔버렸죠. 참 진짜 원선우라는 기자입니다. 무려 실효여가 1444개나 되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려다가 윤희숙, 원선우씨 제대로 뼈맞았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인데 윤석열씨가 진짜 막 나가는구나. 이제는 심지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까지 냈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건 걸까 하고 보니까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건데 한마디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3호를 가지고 딴지를 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윤석열을 징계하는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인데요. 윤석열은 해당 조항을 두고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을 지명, 위촉도 하고 그러면 알아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거라면 지적을 하는 거고 이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여기 있죠. 본안사건 결정 시까지 이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헌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겁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자체를 막으려는 꼼수고요.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도 진짜 어떻게든 저렇게 발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박건웅 화백님의 그림인데요. 정치검찰의 공작 패턴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과 재벌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진영, 진보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저렇게 억압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망신주기 하고 그런 짓들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짓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특히나 이현주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죠. 정관 비리를 이젠 못하니까 내 앞길 한마디로 예금을 들어놓은 거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발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시면서 징계 날짜를 연기하시는 바람에 그들의 전략이 흐트러져서 지금 멘붕 많이 왔을 겁니다. 여태까지 윤석열이 얘기한 헌법 정신, 법치주의 이런 건 다 어디 간 겁니까? 아니 그리고 판사 사찰했는데 이제는 뭐 헌재도 건드릴까요? 이게 용인이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저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최근 이낙연 대표 측근 사망 전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검찰 조사 중에 이렇게 사망사건이 일어난 거는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윤석열이 거기에 총장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되면 그 책임자만 솜방망이 처벌하면 끝납니까? 아니 이럴 때 책임지라고 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전혀 리더로서의 책임도 안 보이고 심지어 대놓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판사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죠? 네티즌들 또한 검찰개혁과 동시에 언론개혁 꼭 하길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1순위가 검찰보다 언론개혁이라고 본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법부 대통령 행세하는 윤석열 이런 반응도 왜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이낙연 대표 측근 소환조사 전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서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길래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냐며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냐, 옵티머스 사건이 아니라 복사기를 대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난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다고도 전했죠. 검찰 공화국에서 우리는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판사들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판사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적 정보를 대검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저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 많은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목소리를 내야죠. 뭐 하는 겁니까? 아무쪼록 윤석열이 가면 나경원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설프게 서울시장 준비한다 뭐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책임지고 처벌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저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향후 몇십 년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모든 힘을 실어야 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